이 집안에 들어온 며느리들은 예외 없이 시체로 나간다. 대대로 며느리 잡아먹기로 이름난 만석군 집안. 그곳에 제 발로 걸어 들어온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며느리 어딘가 이상합니다. 매일 밤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그녀가 등잔불 아래서 적어 내려간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20년 전 사라진 한 여인의 비명이 쌀자루 속에서 다시 시작됩니다. 조선판 며느리의 완벽한 복수극 시작합니다. 조선의 어느 고을, 만석군이라 불리며 막대한 부를 쌓아온 한 집안은 대대로 며느리 잡아먹기로 이름난 집안이라는 흉흉한 악명을 떨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새로운 재물처럼 발을 들인 여인이 바로 윤이었습니다. 혼례 첫날부터 시어머니 최 씨는 따뜻한 환영 대신 묵직한 쌀자루 하나를 윤희의 발치에 거칠게 쏟았습니다. 자루에서 하얀 쌀알들이 바닥으로 무질서하게 흩어졌고 최 씨는 서슬 퍼런 목소리로 대청마루를 날카롭게 울리며 말했습니다. 이 집안에선 쌀 한 톨도 내 것이라 착각하지 마라. 숨을 쉬는 것, 물 한 모금 마시는 것조차 내 허락 없이는 죽을 죄가 될 것이다. 알겠느냐? 담 너머로 그 광경을 엿보던 마을 사람들은 혀를 차며 저 가련한 것이 얼마나 버티겠느냐고 석 달도 못 가 거적대기에 실려 나가겠구먼이라며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윤희는 울지 않았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쌀알 하나하나를 정성껏 주워 담으며 그녀는 아주 낮고 단정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님. 명심하고 또 명심하겠습니다. 그날부터 최 씨의 잔혹한 시집살이가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달기 울기도 전부터 찬물에 손을 담가 걸레질을 시키는 것은 예사였고 밥물이 조금만 많아도 사정없이 뺨을 갈겼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치를 떨게 한 것은 최 씨의 잔인하다 못해 기괴한 식사 예법이었습니다. 어느 무더운 여름날 최 씨는 온종일 뙤약볕에서 김을 메고 돌아온 윤희에게 밥상을 내어주며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고생했다. 자, 어서 먹으려무나. 만석군 집안 며느리가 굶어서야 되겠느냐? 하지만 윤희 앞에 놓인 밥상은 처참했습니다. 쌀 한 톨 없이 누런 보릿겨와 모래찌꺼기가 전부였을 뿐입니다. 최 씨는 독한 기운을 내뿜으며 다시 말했습니다. 귀한 집 며느리가 어찌 이리 개걸스럽게 밥을 기다리느냐? 내 신부는 이 집의 며느리가 아니라 우리 가문의 쌀을 축내는 쥐새끼에 불과하다. 쥐새끼답게 바닥에 엎드려 핥아먹거라. 한 톨이라도 남기면 내 친정 어미의 제삿날을 피눈물로 채우게 될 줄 알아라. 지켜보던 노비들조차 고개를 돌리며 눈물을 훔쳤지만 윤희는 끝내 눈물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최 씨의 명령대로 차가운 흙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모래가 씹히는 그 오물을 한 입 한 입 천천히 삼켜냈습니다. 그것은 비굴함이 아니었습니다. 그 더러운 것을 씹어 삼키며 윤희는 최 씨의 명줄을 끊어낼 복수의 도끼를 함께 삼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보통의 며느리라면 벌써 몸이 축나고 정신이 무너졌겠지만 윤희는 시간이 갈수록 오히려 더욱 정갈하고 단정해졌습니다. 그녀의 무명옷은 늘 날카로운 칼기처럼 꼿꼿이 서 있었고 고된 부엌길 속에서도 손끝과 옷매무새는 마치 갓 씻어낸 꽃잎처럼 깨끗했습니다. 최 씨는 윤희의 그 기이한 평온함에 점차 불쾌함을 넘어선 공포를 느끼기 시작하며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전혀 눈동자에 감정이 없어. 대체 속으로 무슨 칼을 갈고 있는 게야? 최 씨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윤희가 매일 밤 희미한 등잔불 아래서 무엇을 적어 내려가고 있는지를 말입니다. 윤희가 쥔 붓끝은 시어머니의 비명보다 더 날카롭게 집안의 비리와 최 씨의 악행을 장부 위에 한자 한자 박제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손에 쥐어진 것은 단순한 붓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 가문의 숨통을 단숨에 끊어버릴 서늘한 기록의 칼날이었습니다. 최 씨의 학대는 갈수록 교묘하고 악독해졌으나 그를 대하는 윤희의 대응은 비할 데 없이 치밀했습니다. 최 씨는 집안의 안주인으로서 곳간 열쇠를 움켜쥐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듯 보였지만 실상 그 내부는 이미 골마 터지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최 씨에게는 남모르는 고질병이 있었으니 바로 장터 깊숙한 곳에서 벌어지는 은밀한 사체 놀이와 노름이었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최 씨는 설명하기 힘든 기묘한 위기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자신이 몰래 빼돌린 곡식의 양과 장부상의 숫자가 어긋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최 씨는 머리를 싸매고 괴로워하며 혼잣말로 말했습니다. 이상하다. 분명 5섬을 내다 팔았는데 왜 장부에는 10섬이 빈 것으로 기록되어 있단 말이냐? 그때 윤희가 그림자처럼 소리 없이 다가와 찻잔을 내려놓으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요즘 곳간에 쥐가 끓는지 쌀이 자주 빕니다. 제가 다시 한번 낱낱이 세어볼까요? 윤희의 목소리는 호수처럼 평온했으나 그 눈빛만큼은 최 씨의 심장을 꿰뚫는 송곳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제 발이 저린 최 씨는 비명을 지르듯 소리쳤습니다. 내까짓게 뭘 안다고 나서느냐? 당장 물러가지 못할까? 하지만 윤희가 물러난 자리에는 늘 묘한 소문이 씨앗처럼 뿌려졌습니다. 윤희는 장터에 나무를 팔러 나갈 때마다 상인들에게 은밀한 목소리로 말을 흘렸습니다. 우리 시어머니께서 요즘 곳간 관리가 무척 힘드신 모양이에요.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해 밤잠을 설치시니 혹시 어머님께 돈을 빌린 분이 계시면 서둘러 갚아드리는 게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이 말은 삽시간에 장터를 타고 번져나갔습니다. 최 씨가 며느리 몰래 사채를 쓴다는 소문은 어느새 최 씨네 집안이 거덜나기 직전이라 돈을 마구 거둬들인다는 흉흉한 괴담으로 변질되었습니다. 겁을 먹은 채무자들이 한꺼번에 집으로 들이닥쳐 돈을 갚으라 독촉하거나 반대로 이자를 못 주겠다며 행패를 부리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최 씨는 속수무책으로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이 조작해온 가짜 장부와 윤희가 들이미는 진짜 장부 사이에서 숫자는 어느덧 그물처럼 촘촘하게 최 씨의 목을 죄어왔습니다. 최 씨는 빈 곳간을 메우기 위해 무리하게 마을 원로들에게 뇌물을 뿌리고 땅까지 저당 잡혔지만 그 은밀한 움직임조차 윤희의 붓끝에 고스란히 박제되고 있었습니다. 윤희는 매일 밤 최 씨가 누구에게 얼마를 건넸는지, 어떤 원로의 환심을 사기 위해 곡식을 빼돌렸는지를 숫자로 기록했습니다. 최 씨가 화려한 비단옷을 껴입고 권위를 내세울수록 윤희의 장부 속 최 씨는 추악한 탐욕에 찌든 죄인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깊은 밤 윤희는 어둠 속에서 홀로 차갑게 읊조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당신이 그토록 사랑하던 그 숫자가 곧 당신의 무덤이 될 것입니다. 이제 덫은 완벽히 완성되었습니다.
최 씨는 자신의 발밑에 거대한 구멍이 뚫리고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그저 눈앞의 며느리를 어떻게 쫓아낼까 궁리하며 이빨을 갈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최 씨는 결국 가문의 파멸을 앞당기는 최후의 악수를 두고야 말았습니다. 그녀는 마을 원로들과 관가의 포교들을 집 앞마당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윤희의 방에서 미리 훔쳐 숨겨두었던 해진 곡식 주머니들을 사람들 앞에 내동댕이 치며 악에 바친 비명을 질렀습니다. 여러분, 똑똑히 보시오. 이 요물이 우리 집안의 기둥뿌리를 뽑으려 곱간 쌀을 제멋대로 빼돌려 친정에 바쳤소. 도둑년일 뿐만 아니라 시어머니를 모함하는 이 망할 년을 당장 관가로 끌고 가 목을 쳐주시오. 최 씨의 서슬 퍼런 기세에 마을 사람들은 겁에 질려 수군거렸고 포교들이 거칠게 윤희의 팔을 붙잡으려던 찰나였습니다. 바닥에 쓰러질 듯 위태로워 보이던 윤희가 돌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두려움 대신 최 씨의 심장을 얼려버릴 듯한 차가운 안광이 서려 있었습니다. 윤희는 아주 낮지만 선명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빼돌렸다는 그 곡식 말입니다. 윤희는 품 안에서 낡았지만 결코 흐트러짐 없이 관리된 두 권의 장부를 꺼내 높이 들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마당 전체를 압도할 만큼 선명하고 서늘하게 이어졌습니다. 이 주머니 속 곡식의 양은 어머님께서 이웃 과부의 땅을 강제로 빼앗기 위해 여기 계신 원로분들께 보낸 뇌물 목록과 단 한 홉의 오차도 없이 일치합니다. 여기 기록된 날짜와 상단의 직인, 그리고 당신들이 주고받은 은밀한 대화의 기록이 이 장부에 박제되어 있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장부가 펼쳐지자 마당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최 씨가 저지른 횡령과 사채 놀이, 그리고 관리들에게 뿌린 뇌물 수수 기록이 날짜별로 빼곡히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이름이 거론되자 경악한 마을 원로들은 얼굴이 흑빛이 되어 뒷걸음질 쳤고 포교들의 시선은 이제 윤희가 아닌 최 씨를 향해 칼날처럼 꽂혔습니다. 바로 그때 안방 뒤에 숨어 상황을 살피던 남편이 황급히 기어나와 윤희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는 뻔뻔하게도 효를 방패 삼아 아내를 꾸짖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인, 감히 천륜을 어기고 어머님을 고발하다니 대체 제정신이오? 자식된 도리로 어찌 이리 모질게 군단 말이오. 당장 무릎 꿇고 용서를 빌지 못할까? 윤희는 자신을 가로막은 비겁한 남편을 경멸 어린 눈으로 응시했습니다. 그 눈빛은 한때 지압이라 믿었던 사내에게 주는 마지막 작별 인사였습니다. 윤희는 서늘한 목소리로 그에게 물었습니다. 효라 하셨습니까? 20년 전 당신의 어머니가 만삭이었던 첫째 며느리를 짐승처럼 대문 밖으로 끌어낼 때 당신은 7살이었습니다. 어머니가 흙바닥을 긁으며 살려달라 비명을 지를 때 당신은 방 안에서 웃으며 떡을 씹고 있었지요. 내 어머니는 당신의 그 웃음소리를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하고 눈도 감지 못한 채 떠나셨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순식간에 백지장처럼 변하며 주저앉자 최 씨가 바들바들 떨리는 손으로 윤희를 가리키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내년이 대체 누구길래 우리 집안을 도륙 내려는 게야. 정체가 무엇이냐? 윤희는 한 걸음씩 최 씨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무너져 내리는 최 씨의 귓가에 한자 한자 대못을 박듯 나지막이 읊조렸습니다. 기억나지 않으십니까?
당신이 불길한 핏줄이라며 내쫓았던 첫째 아들의 아내. 그분이 밖에서 피눈물을 쏟으며 낳은 딸이 바로 저입니다. 당신이 무참히 버린 그 핏줄이 죽지 않고 살아남아 당신의 둘째 아들과 혼인하여 이 집안의 며느리로 돌아온 것입니다. 어머님은 저를 며느리로 받으신 게 아니라 당신이 지은 죄의 대가를 받으신 것입니다. 최 씨의 눈동자가 극심한 공포와 경악으로 뒤흔들렸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과거의 악행이 20년의 세월을 돌아 가장 단정한 모습의 며느리라는 이름을 저승사자가 되어 돌아왔음을 그제야 깨달은 것입니다. 윤희는 비겁한 침묵으로 일관하던 남편과 죄악으로 가득 찬 시어머니를 차갑게 내려다보며 장부를 포교에게 넘겼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고부 갈등의 종결이 아니었습니다. 대를 이어 쌓여온 피눈물 나는 원한이 마침내 거대한 파도가 되어 가해자들을 집어삼키는 순간이었습니다. 관가로 압송되기 전 가택연금 상태가 된 최 씨는 넋이 나간 채 텅 빈 안방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한때 집안의 위세를 상징하던 화려한 비단옷은 포교들과 실랑이를 벌이다 갈기갈기 찢겨 누더기가 되었고, 집안의 귀한 기물들에는 관가에서 붙인 붉은 압류 딱지들이 마치 칼에 베인 상처처럼 흉측하게 붙어 있었습니다. 정적만이 흐르던 방 안으로 윤희가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처음 이 집에 발을 들였던 그날처럼 티 하나 없이 정갈한 무명옷 차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에는 화려한 장식품 대신 때가 타고 해진 낡은 쌀자루 하나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최 씨는 윤희를 보자마자 짐승 같은 비명을 지르며 실성한 듯 웃어대며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 이 집도 이 곳간도 다 내 것이 되어 좋으냐? 제 지아비를 관가에 넘기고 시어머니를 도둑으로 몰아내니 이제야 속이 시원하냔 말이다. 이 독한 년. 윤희는 최 씨의 폭언에도 흔들림 없이 다가와 시어머니의 발치에 쌀자루를 거꾸로 들어 털었습니다. 하지만 자루에서 쏟아진 것은 눈부신 흰 쌀이 아니었습니다. 바닥에 힘없이 떨어진 것은 검게 타버리고 비틀어져 도저히 식량이라 부를 수 없는 흉측한 벽시 한 줌이었습니다. 최 씨의 눈이 경악으로 번득이며 물었습니다. 이게 대체 이게 무엇이란 말이냐? 지금 나를 놀리는 게냐? 윤희는 바닥에 떨어진 검은 벽시 하나를 소중한 보석이라도 되는 양 천천히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최 씨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나지막이 하지만 뼛속까지 시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20년 전 어머님께서 만삭이었던 제 어머니를 쫓아내며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내년 손에 든 건 쌀이 아니라 흙이니 당장 내놓으라며 어머니가 품고 있던 마지막 쌀 한 줌마저 빼앗아 바닥에 짓밟으셨지요. 그때 제 어머니께서 굶주림의 실성에 길바닥을 긁다 움켜쥐었던 것이 바로 이 타버린 벽시입니다. 최 씨의 안색이 순식간에 종이장처럼 창백하게 질려갔습니다. 망각의 늪에 깊이 묻어두었던 기억, 아니 애써 지워버렸던 과거의 처절한 비명이 환청처럼 귓전을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윤희는 최 씨를 매섭게 몰아세우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이 벽시를 보물처럼 가슴에 품고 피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이것이 저 추악한 만석군 집안의 진짜 유산이라며 제게 물려주셨지요. 어머님께서 무참히 빼앗으셨던 그 목숨값이 20년의 세월을 돌아 이제야 제 주인을 찾아온 것입니다. 윤희는 최 씨의 무릎 위에 검은 벽시들을 거칠게 흩뿌렸습니다. 최 씨가 비명을 지르며 벽시를 털어내려 했지만
윤희의 서늘한 일갈이 그녀의 몸을 묶어버렸습니다. 윤희는 단호한 목소리로 마지막 선언을 남겼습니다. 이것이 제가 어머님께 드리는 마지막 식사입니다. 어머님께서 그토록 아끼시던 그 귀한 쌀들은 이제 모두 당신이 굶겨 죽인 이들의 배를 채우는 데 쓰일 것입니다. 당신은 죽는 그 순간까지 이 검은 벽시의 맛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저지른 탐욕이 얼마나 쓰고 비린 것인지 평생토록 씹으며 사죄하십시오. 최 씨는 벽시를 집으려 필사적으로 손을 뻗었으나 바들바들 떨리는 손가락은 공공만을 허망하게 허우적댈 뿐이었습니다. 윤희는 단 한 번의 뒤돌아봄도 없이 방을 나섰습니다. 등 뒤로 최 씨의 처절한 곡소리가 들려왔지만 윤희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습니다. 20년 전 차가운 대문 밖으로 내쫓겼던 어머니의 원혼이 비로소 딸의 손을 잡고 이 저주받은 집안을 떠나 안식을 찾는 순간이었습니다. 윤희가 그 저주받은 대문을 나선 뒤 천년을 갈 것 같던 만석군 집안의 위세는 썰물에 씻겨 나가는 모래성처럼 허망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관가는 윤희가 제출한 치밀한 장부를 토대로 최 씨가 은닉해온 모든 재산을 몰수했습니다. 그 재산은 최 씨에게 억울하게 땅을 빼앗긴 소작농들과 가혹한 이자에 시달려 피눈물을 흘렸던 마을 사람들에게 공정하게 돌아갔습니다. 곡간이 열리던 날 마을 사람들은 환호하며 쌀을 받아갔지만 정작 그 쌀의 주인이었던 최 씨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최 씨에게 내려진 진정한 형벌은 차가운 관가의 법봉이 아니었습니다. 관가조차 이미 정신줄을 놓아버린 노인이라 판단하여 그녀를 방면했으나 문 밖에서 그녀를 맞이한 것은 환영이 아닌 텅 빈 집터와 사람들의 서늘한 냉대뿐이었습니다. 최 씨는 폐허가 되어 잡초만 무성한 옛집 앞마당에 홀로 앉아 손톱이 빠져 피가 맺히도록 흙바닥을 긁어댔습니다. 그녀는 윤희가 던져주었던 검은 벽시를 입에 넣고 으드득 소리가 나도록 짓씹으며 지나가는 사람들을 향해 기괴한 웃음을 지어 보이며 소리쳤습니다. 이것 좀 보게나. 우리 집에 쌀이 이렇게나 많아. 천석 만석. 이건 다 내 것이야. 아무도 줄 수 없어. 지나가는 마을 사람들은 침을 뱉거나 고개를 돌리며 서둘러 발길을 옮겼습니다. 예전 같으면 며느리에게 밥상을 가져오라 기세등등하게 호통을 쳤을 그녀였으나 이제 그녀의 메마른 손에 쥐어진 것은 고결한 쌀알 한 톨이 아닌 차가운 마른 흙과 오물뿐이었습니다. 과거 윤희에게 모래 섞인 밥을 먹였던 그 업보가 미쳐버린 그녀의 입안에서 고스란히 되풀이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비겁하게 방관했던 남편의 말로 역시 비참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버리고 고을을 도망치듯 떠났으나 죄책감과 공포를 잊기 위해 손을 댄 도박과 술로 남은 돈마저 탕진했습니다. 결국 저작거리를 떠돌며 남이 먹다 버린 찌꺼기를 주워 먹는 불황자가 되었다는 소문만이 흉흉하게 들려왔습니다. 그는 평생 아내였던 윤희의 그 서늘한 눈빛을 떠올리며 어린 시절 자신이 비겁하게 먹었던 방관의 떡이 얼마나 독한 것이었는지 뼈저리게 느끼며 굶주림 속을 헤매야 했습니다. 어느 유독 시리도록 추웠던 겨울날 마을 사람들은 최 씨의 기괴한 외침이 더 이상 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발견된 곳은 다름 아닌 텅 빈 곡간터의 구석진 자리였습니다. 쌀 한 톨 남지 않은 그 황량한 곡간에서 최 씨는 윤희가 남겼던 낡고 해진 쌀자루를 품에 꼭 안은 채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입안에는 끝내 삼키지 못한 마른 흙과 타버린 벽시가 가득 고여 있었습니다.
그 비참한 시신을 수습하던 사람들은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결국 제 업보를 제 손으로 다 짓씹어 먹고 떠났구먼. 남의 눈에 피눈물을 내더니 제 입안엔 흙만 가득 채우고 갔어. 며느리의 손에 쥐어졌던 쌀자루는 가문을 일으키는 축복이 아니라 감춰진 죄악을 낱낱이 달아 심판하는 엄중한 저울이었습니다. 집안이 몰락한 까닭은 결코 며느리의 악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시어머니가 평생 쌓아온 탐욕과 남편이 묵인한 불의가 빚어낸 필연적인 인과응보였습니다. 이제 마을에는 더 이상 며느리 잡아먹는 집에 대한 공포가 감돌지 않습니다. 대신 정직하게 장부를 적고 쌀 한 톨의 무게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서늘하고도 깊은 교훈만이 바람을 타고 전설처럼 대를 이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한바탕 폭풍이 휩쓸고 간 고을에서 윤희의 모습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녀가 고향으로 돌아가 그저 평범한 안악으로 살아갈 것이라 짐작했지만 윤희가 택한 길은 그곳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몇 년 후 팔도 강산의 장터마다 기묘하고도 따뜻한 소문 하나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무명상단이라 불리는 이들이 나타나 고통받는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상단의 우두머리는 늘 정갈한 무명옷을 입은 여인이었는데 사람들은 그녀가 재물보다 사람의 가치와 정직한 기록을 무엇보다 중시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그녀는 과거 시어머니의 장부에서 배운 치밀한 셈법을 누군가를 짓밟는 데 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억울하게 쫓겨난 여인들과 갈 곳 없는 고아들을 거두어 스스로 삶을 일궈낼 수 있도록 자립의 터전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또한 윤희는 고을 어귀에 작은 집 한 채를 짓고 만인반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곳은 굶주린 자라면 누구든 들어와 따뜻한 밥 한 끼로 시린 속을 달랠 수 있는 자비의 처소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비바람 몰아치던 밤 누더기를 걸친 노인 하나가 만인반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는 한때 윤희의 남편이었던 이제는 초라한 병자가 된 사내였습니다. 문 앞을 지키던 윤희의 제자들은 스승님이 남긴 방관의 장부를 펼쳐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 옆에 적힌 서글픈 죄목을 나지막이 읽어주며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이곳의 밥은 배고픈 이를 위한 것이지 죄를 뉘우치지 않는 이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산에는 문틈 사이로 들려오는 윤희의 단호하고도 고요한 붓가는 소리를 들으며 끝내 그 따뜻한 문턱을 넘지 못한 채 어둠 속으로 영영 사라졌습니다. 그것은 용서보다 무서운 정당한 외면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윤희의 머리 위로 하얀 서리가 내려앉은 어느 가을날, 그녀는 평생 써내려온 수십 권의 장부를 마당 한가운데에 쌓아 올렸습니다. 제자들이 아까워하며 만류하자 윤희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그 위에 작은 불꽃을 가져다 대며 말했습니다. 기록은 잊지 않기 위해 하는 것이나 원하는 기록할수록 스스로의 마음을 갉아먹는 법이다. 나는 이제 미움이 서린 장부를 태워 하늘로 보내고 너희들의 가슴 속에 남은 온기만으로 이 길을 이어가려 한다. 타오르는 불꽃은 밤하늘을 붉고 아름답게 물들였고 윤희의 눈동자에는 더 이상 서늘한 복수의 기운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매년 가을 첫 수확을 마치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쌀 한 자루를 들고 친모의 산소를 찾았습니다. 그 산소에는 이름 대신 모든 며느리들의 어머니, 여기 잠들다라는 문구가 새겨진 비석이 고즈넉이 서 있었습니다. 윤희가 올리는 공양미는 시어머니에게 던졌던 타버린 벽시가 아닌 달빛처럼 희고 통통한 햅쌀이었습니다. 그것은 어머니의 맺힌 한을 비로소 풀어내고
윤희 자신 또한 어둠의 터널을 지나 진정한 평온에 이르렀음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윤희가 세상을 떠난 날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기리며 저마다 쌀 한 줌씩을 모아 자루를 채웠습니다. 그 쌀자루는 다시 굶주린 이웃들에게 전해졌고 사람들은 이 아름다운 전통을 윤희의 유산이라 불렀습니다. 며느리의 손에 쥐어졌던 쌀자루. 그것은 한때 부패한 가문을 무너뜨린 심판의 도구였으나 끝내 세상을 먹여 살리는 생명의 자루가 되어 영원한 전설로 남았습니다. 며느리 잡아먹는 집의 전설은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윤희가 태운 미움의 장부처럼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응어리들도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시원하게 씻겨 내려갔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특급이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조선판 사이다 복수국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